가난과 희망 사이에서 살아가던 한 소녀가 낯선 사람이 잃어버린 고급 시계를 발견한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정직을 선택하여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시계를 돌려준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서 잃어버린 딸의 흉터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용기도 알아본다.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서울의 명동거리는 늘 사람들로 붐볐다. 화려한 넌사인과 고급 브랜드 매장들 사이로 15살 김하나는 작은 트레이를 들고 다니며 직접 만든 다식을 팔고 있었다. 그녀의 얇은 손가락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따뜻했다. 하나는 보육원에서 자랐고 다식을 팔아 번 돈으로 보육원의 어린아이들을 위한 간식을 사곤 했다. 아저씨, 다식 어떠세요? 직접 만든 건데 정말 맛있어요. 하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지만 대부분은 바쁜 걸음으로 그녀를 지나쳐갔다. 차가운 12월의 저녁, 하나는 거의 팔지 못한 다식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오늘도 별 수확 없이 돌아가야 할 것 같았다. 그때였다. 명동 중앙광장 앞에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멈춰 섰고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서둘러 차에서 내렸다. 박 비서, 7시 회의 자료 준비됐나? 남자가 전화로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며 바쁘게 걸음을 옮겼다. 그는 정태윤, 한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태강그룹의 부회장이었다. 그의 걸음은 바빴고 주변을 살피지 않았다. 태윤이 명동 중앙광장을 가로질러 갈 때 그의 손목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고급 시계였다. 하나는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시계는 분명 수천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았다. 하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 시계 하나면 보육원의 난방비, 식비, 아이들의 의료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순간 하나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나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함이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네 양심을 팔지 마. 하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떨어진 시계를 향해 달려갔다. 시계를 주워든 그녀는 바쁜 걸음으로 멀어지는 태윤을 쫓았다. 저기요. 아저씨,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태윤은 처음에는 하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하나는 더 빠르게 달려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저씨, 이거 떨어뜨리셨잖아요. 태윤은 놀란 표정으로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목을 확인하자 시계가 없었다. 그는 하나가 내민 시계를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이게 내 시계가 맞네. 태윤이 시계를 받아들며 말했다. 어떻게 알았지? 내가 떨어뜨린 걸 봤어?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기서 떨어뜨리신 거 봤어요. 급하게 가시는 것 같아서 가져다 드렸어요. 태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길로 하나를 바라보았다. 이런 비싼 물건을 누군가 순순히 돌려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서울에서 이런 일은 흔치 않았다. 고마워. 태윤이 지갑을 꺼내며 말했다. 이건 정말 소중한 시계야. 네가 돌려줘서 다행이야. 사례를...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사례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태윤은 잠시 하나를 살펴보았다. 추운 날씨에 얇은 옷을 입고 다식을 팔고 있는 이 소녀가 자신의 시계를 돌려준 것이 더욱 놀라웠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하나의 손에 멈췄다. 하나가 트레이를 들고 있는 오른손 검지에는 작은 반달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 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흉터는 너무나 익숙했다. 20년 전 그의 어린 딸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 2살 때 뜨거운 물에 손을 대어 생긴 흉터였다. 혹시...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이름이 뭐니? 하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김하나예요. 김하나. 태윤이 중얼거렸다. 내 부모님은 지금 어디 살고 있니? 하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부모님은 안 계세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몇 달 전에 어머니가... 그녀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지금은 명동 근처 보육원에서 살고 있어요. 태윤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이 소녀가 자신의 잃어버린 딸일 가능성. 그는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하나야, 혹시 그 손의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거니? 하나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이거요? 어머니께서 제가 아주 어릴 때 생긴 거라고 하셨어요. 뜨거운 물에 데어서 생겼대요.
태윤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네, 어머니. 혹시 이름이 서민지였어요. 하나가 대답했다. 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서민지. 그가 20년 전 사랑했던 여자. 재벌가의 압력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후 갑자기 딸과 함께 사라졌던 여자. 하나야, 잠시 시간 있니?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하나는 망설였다. 낯선 남자가 갑자기 차를 마시자고 하는 것이 이상했다. 하지만 이 남자의 눈빛에는 어떤 진실함이 담겨 있었다. 죄송해요, 아저씨. 하지만 보육원에 돌아가야 해요. 아이들 간식을 사야 하거든요. 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너를 보육원까지 데려다 주마. 가는 길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동의했다. 그녀도 이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이상한 친밀감에 호기심이 생겼다. 태유는 하나를 자신의 차로 안내했다.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태윤의 지시에 따라 조용히 운전석에 앉았다. 회의는 취소해. 개인적인 일이 생겼어. 태윤이 비서에게 말했다. 차가 출발하자 태윤은 하나에게 물었다. 하나야, 내 어머니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흉터에 대해서도. 하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사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 아버지를 찾으라고 하셨죠. 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이 이렇게 우연히 그의 시계를 주워준 것이었다. 제2장, 잃어버린 기억차 안의 침묵은 무거웠다. 태윤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하나는 자신이 왜 이 낯선 남자의 차에 타게 되었는지 의아해하며 조심스럽게 그를 관찰했다. 보육원은 어디에 있니? 태윤이 침묵을 깨며 물었다. 명동에서 조금 떨어진 청계천 근처에요. 하나가 대답했다. 사실 제가 아저씨 차를 타는 건 좀 이상한 일이에요. 하지만 왠지 아저씨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요. 봤다. 태윤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았니? 하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짜 마음은 눈에 담긴다고. 아저씨, 눈을 보니 슬프지만 따뜻해 보여서요. 태윤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 말투, 그 표정, 너무나 민지를 닮아 있었다. 네, 어머니, 서민지 씨는 어떤 분이셨니? 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나의 눈에 슬픔이 어렸다. 어머니는 정말 강하고 현명하신 분이었어요. 저희는 자주 이사를 다녔어요. 어머니는 항상 우리는 숨어 있어야 해 라고 하셨죠. 누구한테 숨는 건지는 말씀해주지 않으셨지만 항상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태윤이 기다렸다. 3개월 전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셨어요. 병원에서는 희귀 질환이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마지막에 저에게 작은 상자를 주셨어요. 그 안에는 반지와 편지, 그리고 어떤 창고에 열쇠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때가 되면 아버지가 너를 찾을 거야 라고 하셨죠. 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하나야, 혹시 그 상자를 아직 가지고 있니?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보육원 제 물건 보관함에 있어요. 어머니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차는 청계천 근처의 작은 보육원 앞에 도착했다. 새싹 보육원이라는 간판이 달린 오래된 건물이었다. 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하나에게 말했다. 하나야,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혹시 내일 시간이 된다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네 어머니가 남긴 그 상자도 함께 볼 수 있다면 더 좋겠어. 하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태윤을 바라보았다. 왜 제 이야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저는 그냥 길에서 다식 파는 평범한 고등학생인데. 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직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증거가 더 필요했다. 나는 네 어머니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었어. 그리고 네 손에 그 흉터, 내가 알던 어떤 아이와 정확히 같은 곳에 같은 모양이야. 하나의 눈이 커졌다. 혹시 아저씨가 제 아버지를 아시나요? 태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해. 하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은 토요일이라 학교에 안 가요. 오전 10시에 명동 중앙 분수대 앞에서 만날까요? 그때 상자를 가져올게요. 태윤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 내일 10시 분수대 앞에서 보자. 뿐 하나가 차에서 내리려 할 때 태윤이 그녀를 불렀다. 하나야, 이거 오늘 다식판 돈보다는 많을 거야. 보육원 아이들 간식으로 써. 태윤은 봉투를 하나에게 건넸다.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하나가 보육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태윤은 비서에게 지시했다. 박 비서, 서민지에 관한 모든 자료를 다시 찾아봐. 그리고 이 보육원에 대한 정보도 알아봐. 김하나라는 아이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지, 어떤 상황으로 들어왔는지. 네, 회장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태윤은 차창 밖으로 보육원 건물을 바라보았다.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만약 하나가 정말 그의 딸이라면 그동안 민지는 왜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 무엇이 그녀를 숨게 만들었을까? 그날 밤 태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2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서민지를 처음 만난 날,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 태강그룹의 후계자인 그와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민지의 비밀 연애, 그들의 사랑이 알려졌을 때 태강가의 분노, 특히 태윤의 약혼자로 정해져 있던 박가의 딸 박소연의 분노. 태윤은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민지와 결혼했고 곧 딸 하나가 태어났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태강가와 박가의 압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태강그룹 내에서 태윤의 입지는 좁아졌고 민지와 하나는 끊임없는 위협에 시달렸다. 그리고 어느 날 태윤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민지와 2살 배기 하나는 사라져 있었다. 경찰 조사로도 그들의 행방은 묘연했다. 태윤은 아버지와 박가를 의심했지만 증거는 없었다. 그는 20년 동안 비밀리에 그들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이제 운명처럼 하나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민지는 어디에 있을까? 그녀가 정말 세상을 떠난 것일까? 다음 날 아침 태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다. 비서에게 전화가 왔다. 회장님, 김하나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 아이는 3개월 전에 새싹 보육원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진 후 돌볼 사람이 없어 보육원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서민지로 기록되어 있고 아버지라는 비어 있습니다. 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제 거의 확신할 수 있었다. 하나는 그의 딸이었다. 서민지의 병원 기록은 어떻게 되나?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민지 씨가 입원했던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늘 중으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윤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시계를 보니 9시 30분이었다. 그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명동 중앙 분수대에 도착했을 때 하나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들고 분수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그 옷은 오래되고 낡아 보였다. 태윤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나는 태윤을 보자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 하나야. 기다린 지 오래됐니?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그런데 아저씨 이름도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태윤은 미소를 지었다. 미안하구나, 내 이름은 정태윤이야. 태강그룹의 부회장이지. 하나의 눈이 커졌다. 태강그룹이요? 그 유명한 재벌 태강그룹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태윤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게 대단한 일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어제 이야기한 그 상자를 가져왔니?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오래되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있었다. 이게 어머니가 주신 상자예요. 어머니는 이 상자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진짜 제 아버지를 만났을 때만 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는 잠시 망설였다. 왠지 태윤 아저씨에게는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태윤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다. 이 작은 상자 안에 20년의 비밀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는 하나를 바라보았다. 함께 열어볼까? 제3장. 숨겨진 진실. 태윤과 하나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조용한 창가 자리,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곳을 선택했다. 태윤은 떨리는 손으로 나무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열어볼까? 태윤이 조용히 물었다.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태윤은 천천히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놓여 있었다.
오래된 봉투 하나, 작은 보석함, 그리고 황동으로 만든 열쇠 하나. 하나는 숨을 죽이며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태유는 먼저 봉투를 꺼냈다. 봉투 위에는 내 사랑하는 딸 하나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읽어봐도 될까? 태윤이 하나에게 물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이 읽어요. 태윤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안에 든 편지를 꺼냈다. 서민지의 깔끔한 필체로 쓰인 긴 편지였다. 내 사랑하는 딸 하나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는 항상 너와 함께할 거야, 내 마음속에.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내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지 못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건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어. 하나야, 네 아버지는 정태윤이라는 사람이야. 그는 태강그룹의 사람이지. 우리는 20년 전 대학에서 만났어. 그는 재벌가의 후계자였고 나는 평범한 장학생이었지. 우리는 서로 사랑했고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어. 그리고 네가 태어났지. 하지만 태강가와 그들과 연결된 박가는 우리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어. 특히 태윤의 약혼자로 정해져 있던 박소연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혔지. 그들은 태윤의 회사 내 위치를 위협했고 심지어 너와 나의 안전까지 위협했어. 태윤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 박소연은 사람들을 보내 우리를 협박했어. 그들은 태윤이 회사에서 쫓겨날 것이며 우리가 계속 함께 있다면 더 나쁜 일이 생길 거라고 했지.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도망치기로 결정했어. 태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20년 동안 우리는 숨어 살았어. 하지만 나는 항상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 태강가와 박가가 어떻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지에 대한 증거를. 언젠가는 그들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태윤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상자 안에 있는 보석함에는 내가 태윤에게 받은 반지가 있어. 그리고 열쇠는 강남역 근처 보관소에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열쇠야. 그곳에는 내가 20년간 모은 모든 증거가 있어. 하나야, 네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마도 너는 이미 태윤을 만났을 거야. 그에게 모든 것을 보여줘. 그리고 함께 진실을 밝혀내. 태강가와 박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쳐놓았는지, 그들이 얼마나 부도덕한 방법으로 불을 쌓아왔는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지 마. 네 아버지도 너를 찾기 위해 20년 동안 노력했다는 것을 알아. 그는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어. 이제 너희 둘이 함께할 시간이야.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태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나도 울고 있었다. 태윤은 하나의 손을 꼭 잡았다. 하나야, 내 어머니 말이 맞아. 나는 20년 동안 너희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어. 하지만 민지가 너무 완벽하게 흔적을 지웠던 거야. 하나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그럼 정말 아저씨가 제 아버지인가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DNA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야 법적으로도 네가 내 딸임을 증명할 수 있을 거야. 하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말한 그 증거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윤은 상자에서 열쇠를 꺼내 들었다. 이 열쇠로 보관소를 찾아가 봐야겠지. 하지만 그 전에 그는 보석함을 열었다. 안에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다. 태윤의 눈이 커졌다. 이건 내가 민지에게 청혼할 때 준 반지야. 특별 제작한 것이라 세상에 단 하나뿐이지. 하나는 반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정말 아름다워요. 태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어. 너는 정말 내 딸이야, 하나야.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하나에게 말했다. 하나야, 지금부터 네 안전이 가장 중요해. 민지의 편지에 따르면 태강가와 박가는 여전히 위험할 수 있어. 특히 박소연, 그녀는 지금 태강그룹의 이사로 있어. 그녀가 내 존재를 알게 된다면 하나는 두려움에 떨었다. 저를 해치려고 할까요? 태윤은 고개를 저었다. 직접 해치지는 않겠지만 너의 존재가 그녀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어. 그녀는 지난 20년 동안 태강그룹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왔거든.
만약 내가 진정한 후계자인 너를 찾았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하나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재벌가의 상속자 같은 건 되고 싶지 않아요. 태유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우리 가문의 기업은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있지.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해. 하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 길거리에서 다식을 파는 고아에서 재벌가의 상속녀로 어머니가 모은 증거들, 그것들이 뭔지 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나가 결심한 듯 말했다. 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금 바로 강남역 근처 보관소로 가보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아무도 우리를 따라오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태윤의 차로 향했다. 태윤은 주변을 경계하며 하나를 채 태웠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비서, 오늘 일정 모두 취소해. 개인적인 일이 있어. 그리고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봐. 특히 박소연 이사 쪽에서. 비서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회장님. 아, 그리고 서민지 씨의 병원 기록을 찾았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었고 희귀 혈액 질환으로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3개월 전 병원에서 알았어. 태윤이 비서의 말을 끊었다. 하나 앞에서 민지의 마지막에 대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차는 강남역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가 20년 동안 숨겨온 진실, 그리고 그녀에게 맡긴 임무, 그것이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태윤은 운전하면서도 계속 백미러를 확인했다. 그는 하나를 찾은 기쁨과 동시에 큰 불안감을 느꼈다. 민지가 모은 증거들이 무엇이든 그것은 태강가와 박객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위협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하나가 조용히 불렀다. 처음으로 아저씨 대신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다. 태윤은 놀라서 하나를 바라보았다. 응, 하나야. 만약 어머니의 증거들이 정말 위험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걸 밝혀내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도 위험해질 수 있지 않나요? 태윤은 잠시 생각했다.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져야 해. 네 어머니가 20년 동안 그 증거를 모았다면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었을 거야.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항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하나야,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단다 라고 자주 말씀하셨죠. 태윤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정확히 그가 민지에게 반한 이유였다. 그녀의 강한 정의감과 올바른 가치관. 내 어머니는 정말 특별한 여자였어. 태윤이 감정에 복받쳐 말했다. 차는 강남역 근처의 대형 보관소 앞에 도착했다. 세계 보관소라는 간판이 붙은 건물이었다. 태윤과 하나는 차에서 내려 건물로 향했다. 번호가 적혀 있을까? 하나가 열쇠를 살펴보며 물었다. 태윤도 열쇠를 자세히 보았다. 열쇠 손잡이, 부분에 작은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1024, 이 번호인 것 같아. 두 사람은 보관소 안으로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에서 1024번 보관함의 위치를 물었고 안내원은 그들을 지하 2층으로 안내했다. 여기 1024번 보관함입니다. 열쇠로 열으시면 됩니다. 안내원이 말했다. 태윤은 주변을 살폈다. CCTV가 있는지,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했다. 안내원이 자리를 떠난 후 그는 조심스럽게 열쇠를 보관함에 넣고 돌렸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큰 금속 서류 가방이 하나 있었다. 태윤은 가방을 꺼내 들었다. 꽤 무거웠다. 다른 곳으로 가서 열어보는 게 좋겠어. 태윤이 말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둘러 보관소를 나와 차로 돌아갔다. 안전한 곳이 필요해. 태윤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내 사무실이나 집은 위험할 수 있어. 감시당하고 있을 테니까. 하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제 친구 수진이네 카페는 어떨까요? 수진이 부모님이 청계천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세요. 2층에 작은 방이 있는데 수진이네 가족만 사용해요. 오늘은 수진이네가 쉬는 날이라서 그곳이라면 안전할 것 같아요. 태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그곳으로 가자. 제4장 20년의 비밀 청계천 근처 작은 골목. 별빛 카페는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다.
하나의 친구 수진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이 카페는 관광객들이 잘 찾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하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 반갑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수진이 있나요? 수진의 어머니는 하나를 보자 반갑게 맞이했다. 하나야, 오랜만이구나. 수진이는 잠깐 마트에 갔어. 곧 돌아올 거야. 그때 수진의 어머니는 하나 뒤에 서 있는 태윤을 발견했다. 그녀의 표정이 약간 긴장됐다. 아, 이분은 제 친척이세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할 곳이 필요했어요. 혹시 2층 방을 잠시 사용해도 될까요? 하나가 부탁했다. 수진의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물론이지. 2층은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차라도 한 잔 가져다 줄까? 태윤이 정중하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커피 2잔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은 카페 뒤편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은 작은 공간이었지만 창문을 통해 청계천이 내려다 보였고 아늑한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여기라면 안전할 것 같아요. 하나가 말했다. 태윤은 주변을 살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금속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열었다. 가방 안에는 여러 폴더와 USB 드라이브 그리고 작은 노트북이 있었다. 뭐야와죠? 하나가 숨을 들이마셨다. 태윤은 먼저 노트북을 꺼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노트북이 켜졌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타났다. 비밀번호가 필요해. 태윤이 말했다. 하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상자에서 꺼낸 편지를 다시 꺼냈다. 어머니의 편지에 힌트가 있을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지만 명확한 비밀번호 힌트는 찾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특별히 기억하는 날짜 같은 것이 있었을까요? 태윤이 물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생일이요. 어머니는 항상 제 생일을 특별하게 챙기셨어요. 10월 24일, 2024. 태윤이 중얼거렸다. 보관한 번호와 가탁한 하나는 눈을 크게 떴다. 맞아요. 시도해볼까요? 태윤은 노트북에 1224를 입력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다른 형식으로 시도해볼까? 연도를 포함해서. 태윤이 말했다. 그는 하나의 출생연도를 계산하고 2005-12024를 입력했다. 이번에도 실패했다. 하나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머니는 항상 뭔가를 거꾸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혹시 그녀는 420-0502를 입력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패했다. 태윤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민지와 나 사이에 특별했던 날짜,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첫 데이트. 하나는 갑자기 눈을 빛냈다. 아, 반지! 그녀는 상자에서 꺼낸 보석함을 열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자세히 살폈다. 반지 안쪽에 작은 글씨로 뭔가가 새겨져 있었다. 여기 뭐가 써 있어요? 하나가 외쳤다. Forever. 14라고 써 있어요. 태윤의 눈이 커졌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내가 민지에게 청혼했던 날이야. 그는 203014를 입력했다. 화면이 밝아지며 바탕화면이 나타났다. 성공이야. 하나가 기뻐했다. 바탕화면에는 For 하나 앤 태윤이라는 제목의 폴더 하나만 있었다. 태윤은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하위 폴더들이 있었다. 태강 비리, 박가 불법 거래, 위협 증거, 피해자 명단, 그리고 계획. 어머니가 정말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네요. 하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태윤은 먼저 태강 비리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수십 개의 문서 파일과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녹음 파일들이 있었다. 그는 무작위로 하나의 문서를 열었다. 그것은 태강그룹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세탁한 증거였다. 자세한 거래 내역과 관련자들의 이름, 계좌 번호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이건 태윤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다음으로 그는 박가 불법 거래 폴더를 열었다. 여기에는 박소연과 그녀의 가족이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준 증거, 경쟁 기업을 불법적으로 인수하기 위한 협박 증거, 그리고 환경 규제를 어기고 공장을 운영한 증거들이 있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모으셨을까요? 하나가 경외심을 담아 물었다. 태윤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민지는 항상 뛰어난 관찰력과 분석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정도의 정보를 모으려면 내부자의 도움이 필요했을 거야. 그는 위협 증거 폴더를 열었다. 여기에는
민지와 하나를 향한 직접적인 위협의 증거들이 있었다. 박소연이 보낸 협박 메시지, 그들을 감시하던 사람들의 사진, 심지어 하나의 유치원 시절 사진도 있었다. 누군가가 그들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윤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박소연, 그녀가 이런 짓을... 마지막으로 그는 계획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단 하나의 문서만 있었다. 정의의 날 도킥스. 태윤은 그 문서를 열었다. 문서에는 상세한 계획이 적혀 있었다. 태강그룹과 박가의 비리를 언론에 폭로하는 방법,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는 절차,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까지. 마지막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하나야, 아버지야. 만약 너희가 이 문서를 읽고 있다면 나의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다는 뜻이야. 이 노트북에 있는 모든 파일은 이미 암호화되어 여러 서버에 백업되어 있어. 노트북 바탕화면에 있는 시작 버튼을 누르면 모든 증거가 자동으로 주요 언론사와 검찰청으로 전송될 거야. 하지만 조심해. 이 계획을 실행하면 태강가와 박가는 필사적으로 저항할 거야. 너희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 증거를 공개하기 전에 확실한 보호 장치가 필요해. 태윤아, 우리 하나를 잘 부탁해. 그리고 하나야, 아버지를 믿어. 그는 좋은 사람이야. 단지 나쁜 환경에 갇혀 있었을 뿐이야. 영원히 너희를 사랑하는 민지가. 문서를 다 읽었을 때 태윤과 하나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태윤은 하나의 손을 꼭 잡았다. 내 어머니는 정말 놀라운 여자였어. 이 모든 것을 혼자 준비하다니.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고. 그때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새 이메일이 도착한 것이었다. 태윤은 이메일을 열었다. 발신자는 시스템 관리자였고 제목은 자동 알림, 접속, 감지였다. 이 노트북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설정된 프로토콜에 따라 48시간 후 모든 데이터가 지정된 수신자에게 자동 전송됩니다. 취소하려면 관리자 암호를 입력하세요. 태윤과 하나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건 민지가 설정한 안전장치인 것 같아. 태윤이 말했다. 노트북이 켜지면 자동으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야. 하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48시간 후에 모든 증거가 공개된다는 건가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지. 준비란요? 어떤 준비요? 태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박소연과 태강가의 방역에 대비하는 거야. 그들은 이 증거가 공개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어.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 거야시. 하나는 두려움에 떨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죠? 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 내 오랜 친구 강민호가 있어. 그는 검찰청 고위 간부야. 그리고 이준혁, 그는 국내 최대 언론사의 조사보도팀장이고 그들에게 연락해 봐야겠어.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그 사람들을 정말 믿을 수 있나요? 태윤은 잠시 생각했다. 민호와 준혁은 대학 시절부터 내 친구였어. 그들은 내가 민지와 너를 찾기 위해 노력할 때 많은 도움을 줬지. 하지만 네, 말이 맞아. 조심해야 해. 먼저 증거의 일부만 보여주고 반응을 살펴보자. 태윤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나 태윤이야. 지금 급한 일이 있어. 만날 수 있을까? 그래, 정말 중요해. 알았어, 그럼 거기서 보자. 전화를 끊은 태윤이 하나에게 말했다. 민호가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했어. 그의 집에서. 공개적인 장소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하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저도 같이 가야 할까요? 태윤은 잠시 고민했다.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너를 혼자 두는 것도 걱정되는데. 그때 카페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태윤과 하나는 긴장했다. 태윤은 재빨리 노트북을 닫고 서류 가방에 넣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다. 하나야, 엄마가 네가 왔다고. 아, 안녕하세요. 그녀는 태윤을 보고 인사했다. 하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수진아, 깜짝 놀랐잖아. 이분은 내 친척이셔. 수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하나를 바라보았다. 친척? 너 친척 없다고 했잖아. 하나는 당황했지만 곧 태윤이 부드럽게 말했다. 방금 서로를 찾았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었거든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렇구나. 근데 하나야, 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하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네요. 커피 감사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또 오세요. 태윤과 하나는 서둘러 카페를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태윤이 하나에게 물었다. 수진이는 믿을 수 있는 친구니?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이해하긴 어려울 거예요. 태윤은 생각에 잠겼다. 하나야,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해. 네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하지만 보육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하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제가 어디서 지내야 하죠? 은태윤은 잠시 고민했다. 내 집은 감시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호텔도 위험해. 아, 내 비서 박상우의 별장이 있어. 양평에 있는 조용한 곳이야. 거기라면 안전할 거야.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보육원에 있는 제 물건들은요? 필요한 것만 가져오자. 나중에 다른 것들은 챙길 수 있을 거야. 지금은 네 안전이 가장 중요해. 두 사람은 태윤의 차로 향했다. 태윤은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했다. 그는 이제 하나를 찾았고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민지가 남긴 증거들이 가져올 폭풍우에 대비해야 했다. 채 오르기 전 태윤은 하나를 바라보았다. 하나야, 이제부터 힘든 싸움이 될 거야. 준비됐니?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거예요. 태윤은 하나의 어깨를 꼭 잡았다. 함께하자, 하나야. 이번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게. 제 5장 위험한 만남. 양평의 고즈넉한 산자락에 위치한 박상우 비서의 별장은 현대적인 모습과 전통적인 한옥 양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이었다. 넓은 유리창을 통해 남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하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깨끗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하나가 감탄했다. 태윤은 미소 지었다. 그래, 상우는 자연을 좋아해서 이런 곳을 골랐지. 여기서는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거야. 두 사람은 별장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소박하지만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다. 태윤은 하나에게 2층의 방을 안내했다. 여기서 곧 민호가 올 거야. 그 전에 너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아버지, 정말 이 일이 잘 될까요? 어머니의 계획이요. 태윤은 하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확실히 말할 수는 없어. 하지만 네 어머니는 항상 철저했어. 그녀가 20년 동안 준비한 계획이라면 분명 성공 가능성이 높을 거야.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어려 있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일에 휘말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태윤은 깊이 숨을 내쉬었다. 미안하구나, 하나야. 네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해서. 하지만 네 어머니는 네가 진실과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 하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다. 네,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나야, 세상은 용기 있는 사람들 덕분에 조금씩 나아진단다라고요. 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하나를 부드럽게 안았다. 네, 어머니 말이 맞아. 그리고 지금 네가 보여주고 있는 그 용기가 자랑스러워. 잠시 후 태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강민호였다. 민호야, 어디야? 그래, 주소는 이거야. 태윤은 별장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조심해서 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전화를 끊은 태윤이 하나에게 말했다. 민호가 1시간 후에 도착한대. 그때까지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정리해보자. 두 사람은 거실로 내려와 노트북을 다시 켰다. 태윤은 가장 중요한 증거들을 선별하기 시작했다. 특히 박소연과 태강가의 비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문서들에 집중했다. 이 증거들만 해도 엄청나네요. 하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는 어떻게 이 모든 정보를 모으셨을까요? 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민지는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을 거야. 그때 하나가 피해자 명단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 정보가 있었다. 태강그룹과 박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는 불법 해고된 직원들, 부당한 계약으로 파산한 하청업체 대표들, 심지어 태강그룹의 환경오염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긴 주민들까지 있었다. 이 사람들 모두 증인이 될 수 있겠네요. 하나가 말했다. 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건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의 삶이 파괴된 거야. 두 사람이 증거를 살펴보고 있을 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태유는 긴장하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민호의 차인 것 같아.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 후 현관 벨이 울렸다. 태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50대 초반의 남자 강민호가 서 있었다. 태유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급하게 부른 건 처음인데. 민호가 별장 안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그때 민호는 하나를 발견했다. 그의 눈이 커졌다. 이 아이는? 태유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민호야, 소개할게. 이 아이는 김하나, 내 딸이야. 민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하나와 태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내 딸 그 딸? 20년 전에 민지와 함께 사라졌던.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바로 그 아이야. 어제 우연히 만났어. 민호는 하나에게 다가가 인사했다. 안녕 하나야, 나는 강민호라고 해. 네 아버지의 오랜 친구야. 하나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강아저씨. 태윤은 민호를 소파로 안내했다. 앉아 민호야, 긴 이야기가 있어. 태윤은 하나를 만난 경위부터 시작해 민지가 남긴 증거들, 그리고 48시간 후에 모든 증거가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까지 설명했다. 민호는 말없이 듣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엄청난 일이군. 네가 말한 증거들이 사실이라면 태강그룹과 박가는 물론이고 연결된 정치인들까지 모두 큰 타격을 입게 될 거야. 태윤은 노트북을 민호에게 보여주었다. 직접 확인해봐. 민호는 몇몇 문서를 살펴본 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이건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서는 수준이야. 조직적인 불법 행위, 탈세, 뇌물, 모든 것이 여기 있어. 태윤이 물었다. 민호야, 네 생각은 어때? 이 증거들로 그들을 단죄할 수 있을까? 민호는 깊이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증거는 충분해. 하지만 문제는 권력이야. 태강그룹과 박가는 검찰 내에도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특별수사팀이 필요할 거야.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일단 언론의 힘을 빌려야 해. 이준혁에게 연락했다고 했지? 그의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나는 검찰 내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볼게.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은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 여기서 조금 떨어진 식당에서.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조심해 태윤아. 박소연은 너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을 거야. 특히 하나를 찾았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녀는 필사적으로 너희를 막으려 할 거야. 그때 하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수진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수진이에요. 하나가 말했다. 태윤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고 하나는 전화를 받았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뭐 누가 나를 찾아?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었어? 알았어, 고마워. 조심해. 하나가 전화를 끊자마자 태윤이 물었다. 무슨 일이야? 하나의 표정이 걱정스러웠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카페에 와서 저를 찾았대요. 수진이 부모님께 제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다고 해요. 태윤과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호가 말했다. 박소연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나를 찾아낸 거지? 태윤은 생각에 잠겼다. 하나가 내 시계를 주었을 때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누군가 봤을 수도 있어. 아니면 보육원에서 정보를 얻었거나.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이 장소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 태윤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여기는 안전해. 이 별장은 상우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공식 기록에도 없어. 게다가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너뿐이야. 민호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그래도 경계를 늦추지 마. 나는 이제 가봐야 해. 검찰청으로 돌아가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준비해야 해.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민호야. 조심해서 가. 민호가 떠난 후 태윤은 하나에게 말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됐네. 준혁을 만나러 가기 전에 뭐라도 먹자.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요리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태유는 놀란 표정으로 하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럼 함께 요리해볼까? 부녀는 주방으로 가서 함께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찌개와 몇 가지 반찬을 만들며 그들은 잠시 현실의 위험을 잊고 가족으로서의 시간을 보냈다. 식사를 마친 후 태유는 시계를 확인했다. 이제 준혁을 만날 시간이 됐어. 하나야, 너는 여기 있어. 나 혼자 가는 게 안전할 것 같아. 하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가요. 혼자 여기 있는 게 더 무서워요. 게다가 이건 저와 어머니의 일이기도 해요. 태유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동의했다. 알았어, 하지만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피해야 해. 두 사람은 차에 올랐다. 태유는 노트북과 중요한 증거들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그들이 만나기로 한 장소는 양평의 조용한 한식당이었다. 이곳은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준혁은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그는 5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남자로 국내 최대 언론사의 조사 보도팀장이었다. 태윤아, 오랜만이야. 준혁이 태윤을 반갑게 맞이했다. 그의 시선이 하나에게 머물렀다. 이 아이는? 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준혁아, 이 아이는 내 딸 하나야. 준혁의 눈이 커졌다. 내 딸? 그 딸? 정말?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긴 이야기야. 앉아서 얘기하자. 세 사람은 식당의 가장 안쪽 방으로 안내받았다. 문을 닫자 태윤은 준혁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민지가 남긴 증거들, 48시간 타이머, 그리고 그들을 찾는 수상한 사람들까지. 준혁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이건 세기의 특종이 될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해. 태강그룹과 바가는 언론계에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 기사를 내보내려고 하면 많은 압력이 있을 거야. 태윤이 물었다. 그래도 할 수 있겠어? 준혁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이런 진실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인으로서의 의무야. 하지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증거를 보여줄 수 있을까? 태윤은 노트북을 꺼내 준혁에게 보여주었다. 준혁은 몇 가지 문서를 확인한 후 감탄의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정말 완벽한 증거야. 민지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모을 수 있었을까? 태윤이 고개를 저었다. 나도 아직 이해가 안 돼.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증거들이 48시간 후에 자동으로 공개된다는 거야. 우리는 그 전에 준비를 마쳐야 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나는 우리 신문사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자들로 팀을 꾸릴게. 그리고 민호와 협력해서 법적 절차도 준비할 거야.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식당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여러 대 들렸다. 태윤은 긴장하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검은색 차 세 대가 식당 앞에 멈춰 섰다. 준혁아, 누구 데리고 왔어? 태윤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준혁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 혼자 왔어. 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소연의 사람들이야. 어떻게 우리를 찾은 거지? 하나가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어떻게요, 아버지? 태윤은 재빨리 생각했다. 뒷문으로 나가자. 준혁아, 네가 그들을 잠시 붙잡아줘. 우리는 차로 돌아갈게.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조심해, 태윤아. 그리고 하나야, 용기를 내. 태윤과 하나는 식당 주방을 통해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그들은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주차장에도 이미 한 대의 검은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이쪽이야. 태윤이 하나의 손을 잡고 주차장 반대편으로 달렸다. 그들은 식당 뒤편의 숲으로 들어갔다. 뒤에서는 누군가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서세요, 정태윤 회장님. 누군가가 외쳤다. 태윤과 하나는 계속 달렸다. 어두운 숲속에서 그들은 방향을 잃을 뻔했지만 태윤은 어렸을 때 이 근처에서 자주 놀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이쪽이야, 하나야. 저기 작은 오두막이 있어. 거기서 잠시 숨을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숲속 깊은 곳에 있는 낡은 오두막에 도착했다. 태윤은 문을 열고 하나를 안으로 이끌었다. 오두막 안은 어둡고 먼지가 가득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아버지,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찾은 걸까요?
하나가 숨을 고르며 물었다. 태유는 생각에 잠겼다. 누군가가 우리를 배신한 것 같아. 하지만 누구지? 민호, 준혁 아니면... 그때 태윤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다. 내 휴대폰 추적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는 휴대폰을 끄고 배터리를 분리했다. 하나야, 내 휴대폰도 꺼. 하나는 서둘러 휴대폰을 껐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밖의 소리를 들었다. 쫓아오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가 속삭였다. 태윤은 깊이 생각했다. 우리는 다시 별장으로 갈 수 없어. 이제 그곳도 안전하지 않을 거야. 새로운 은신처가 필요해. 하나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말했다. 어머니의 노트북에 있던 피해자 명단, 그중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태윤의 눈이 빛났다. 맞아. 좋은 생각이야, 하나야. 그 명단에 있는 사람 중에 이정희라는 여성 변호사가 있었어. 그녀는 태강그룹의 불법 해고로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그녀라면 우리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하나가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연락해요? 휴대폰도 없는데. 태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 근처에 작은 마을이 있어. 거기서 공중전화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상황이 조금 잠잠해지면 그곳으로 가자. 두 사람은 오두막에서 기다렸다. 밖의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그들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달빛이 숲을 밝히고 있었고 그들은 태윤이 기억하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얼마 후 그들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조용했고 몇몇 집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다. 태윤은 마을 입구에 있는 공중전화를 발견했다. 여기 있다. 그는 동전을 넣고 이정희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다행히 그는 중요한 전화번호들을 암기하고 있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희 씨, 나 정태윤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6장가 마지막 준비 서울 강북구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 이정희의 집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다. 벽면에는 인권활동 관련 상장들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정희는 태윤과 하나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태윤 씨. 정희가 태윤의 설명을 다 듣고 말했다. 20년 동안 서민지 씨가 그런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니.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항상 정의감이 강했어요. 그녀가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하나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정희는 하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나야, 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나는 5년 전 태강그룹에서 부당하게 해고됐을 때 너희 어머니를 만났어. 그때 그녀는 나에게 도움을 주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지. 하나의 눈이 커졌다. 정희 이모가 어머니를 아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 어머니는 태강그룹의 부당한 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어.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증거를 모았지. 처음에는 그녀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네. 그녀는 너와 태윤 씨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려 했던 거야. 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희가 태윤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녀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박소연과 태강가의 힘은 강력했으니까요. 하나가 물었다. 정희 이모,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의 증거가 내일이면 모두 공개돼요. 정희는 생각에 잠겼다. 증거가 공개되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해. 첫째, 너희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둘째, 증거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 태윤이 물었다. 어떤 안전장치를 말하는 거죠?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잠시 후 그녀는 노트북을 들고 돌아왔다. 내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만난 해외 언론인 네트워크가 있어요. 민지의 증거를 그들에게도 전달하면 국내 언론이 압력을 받더라도 해외에서 보도가 나갈 수 있어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민지의 노트북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때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USB. 태윤과 정희가 하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주신 상자 안에 USB가 있었어요. 제가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하나는 자신의 목걸이를 꺼냈다. 그 끝에는 작은 USB가 달려 있었다.
태윤과 정희는 놀란 표정으로 하나를 바라보았다. 하나야, 왜 그걸 말하지 않았니? 태윤이 물었담 하나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가장 가까이 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태윤은 하나의 말에 순간 상처를 받았지만 곧 이해했다. 하나에게 그는 아직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20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질 수 없는 것이다. 이해해 하나야, 네가 조심스러운 건 당연해. 태윤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나는 USB를 정희에게 건넸다. 정희는 그것을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민지의 노트북에 있던 모든 증거의 복사본이 들어있었다. 완벽해. 정희가 기뻐했다. 이제 우리는 백업을 가지고 있어. 이걸 해외 언론에 전달할 수 있어. 태윤이 물었다. 그런데 박소연의 사람들이 우리를 찾고 있을 텐데 어떻게 안전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이 아파트는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인권 활동을 하다 보니 안전을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죠. 오늘 밤은 여기서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가 물었다. 내일은 어디로 가나요? 정희는 생각에 잠겼다. 증거가 공개되는 시간에 우리는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 내 생각에는 언론사로 직접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준혁 씨가 있는 곳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박소연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테니까.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준혁에게 연락해서 내일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정희는 공중전화로 준혁에게 연락했다. 다행히 준혁은 식당에서 무사히 빠져나와 있었다. 그는 내일 오전 10시 자신의 언론사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계획을 세운 후 정희는 하나를 위해 침실을 준비했다. 태윤은 거실 소파에서 자기로 했다. 하나야, 잘 자. 태윤이 하나의 방 앞에서 말했다.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태윤에게 다가가 안겼다. 아버지, 제가 USB 얘기를 숨겨서 미안해요. 태윤은 하나를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하나야. 네가 조심스러운 건 당연해. 내가 20년 동안 너를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하나는 태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야. 하지만 동시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라고요. 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하나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킬게. 약속할게. 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태윤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정희가 차 한 잔을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많이 힘드시죠? 정희가 물었다. 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20년 동안 그녀를 찾았지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재회하게 될 줄은. 정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하나는 강한 아이예요. 민지 씨가 잘 키웠어요. 그리고 당신도 좋은 아버지가 될 거예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 씨, 민지는 정말로 떠난 건가요? 정희는 잠시 침묵했다. 민지 씨는 마지막에 많이 아팠어요. 그녀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모든 준비를 서둘렀어요. 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그녀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 정희는 태윤의 손을 잡았다. 민지 씨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했죠.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하나가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태윤은 눈물을 닦았다. 내일 모든 것이 끝나면 하나와 함께 민지의 묘소를 찾아가고 싶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먼저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다. 정희는 해외 언론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밤을 새웠고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나웃이에요. 정희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이제 출발해야 해요. 태윤과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정희의 차를 타고 준혁의 언론사로 향했다. 도로에서 정희는 계속 백미러를 확인하며 누군가 따라오는지 주에 깊게 살폈다. 지금까지는 괜찮아 보여요. 정희가 말했다. 태윤은 긴장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박소연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분명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를 찾고 있을 거예요. 하나는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니의 타이머 언제 끝나죠? 태윤은 시계를 확인했다. 오늘 오후 3시예요.
그때 모든 증거가 공개될 거야. 언론사 건물이 가까워질수록 세 사람의 긴장감은 높아졌다. 정희가 주차장으로 들어서려 할 때 태유는 입구 근처에서 수상한 차량들을 발견했다. 저기 검은 차들이 수상해요. 태윤이 말했다. 정희는 재빨리 차를 돌려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입구가 막혀 있는 것 같네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태윤은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혁아, 우리가 지금 건물 근처에 있는데 입구에 수상한 차들이 있어. 그래, 다른 방법이 필요해. 후문? 알았어. 그쪽으로 가볼게. 태윤이 전화를 끊고 정희에게 말했다. 건물 뒤편에 직원 전용 주차장이 있대요. 그쪽으로 가보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돌렸다. 그들은 우회해서 건물 뒤편으로 향했다. 다행히 그쪽에는 수상한 차량이 보이지 않았다. 저기 준혁이 있어요. 태윤이 주차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준혁을 가리켰다. 준혁은 그들을 발견하자 재빨리 다가와 차 안으로 몸을 숙였다. 빨리 들어와요. 박소연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들이 건물 전체를 감시하고 있어요. 정희는 차를 준혁이 가리킨 주차 공간에 세웠다. 네 사람은 서둘러 차에서 내려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이 엘리베이터로 바로 조사보도팀 사무실로 갈 수 있어요. 준혁이 설명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준혁이 물었다. 증거는 가지고 있나요? 하나가 목걸이에 달린 USB를 보여주었다. 준혁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우리 팀은 이미 기사 초안을 작성해 놓았어요. 증거만 확인하면 바로 보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조사 보도팀이 있는 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바쁘게 움직이는 기자들이 보였다. 준혁은 그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여기서는 안전해요. 준혁이 문을 닫으며 말했다마 이 사무실은 보안이 철저해요. 태유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건물 앞에는 여전히 검은 차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박소연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태윤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어제 저녁부터 그녀가 우리 사장에게 압력을 넣고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 우리 사장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는 진실을 보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정희가 물었다. 민호 검사는 어떻게 됐나요? 준혁이 대답했다. 민호는 이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있어요. 증거가 공개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죠. 하나는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20년 동안 준비한 계획이 이제 실현되려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목걸이의 USB를 만지작거리며 어머니를 생각했다. 하나야, USB를 연결해볼까? 준혁이 자신의 컴퓨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USB를 건넸다. 준혁은 그것을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민지의 노트북에 있던 것과 동일한 폴더들이 나타났다. 놀라워요. 준혁이 감탄했다. 이 정도의 증거라면 태강그룹과 박소연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거예요. 태윤이 물었다. 기사는 언제 나갈 수 있나요? 준혁이 대답했다. 우리는 오후 3시 민지의 타이머와 동시에 보도할 계획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 경로로 동시에 증거가 공개돼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정희가 덧붙였다. 해외 언론들도 같은 시간에 보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하지만 방심해선 안 돼요. 박소연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태유는 하나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하나야.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거야. 사무실 밖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준혁이 문을 열고 밖을 확인했다. 어떻게 된 거죠? 정희가 물었다. 준혁은 긴장된 표정으로 돌아왔다. 박소연이 직접 왔어요. 그녀가 사장실로 올라갔어요. 참마. 태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가 여기까지 직접 온 건 정말 필사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두려움에 떨었다. 우리가 위험한가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다. 걱정 마세요. 이 사무실은 안전해요. 그리고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3시만 되면 모든 것이 공개될 거예요. 그때 준혁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심각한 표정으로 끊었다. 무슨 일이에요? 태윤이 물었다. 준혁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박소연이 당신들과 대화하고 싶대요. 특히 하나와.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돌았다.
절대 안 돼요. 태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나는 그녀를 만날 수 없어요. 그때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전 그녀를 만나고 싶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하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항상 제게 말씀하셨어요. 진실 앞에서 당당해야 한다고요. 저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박소연을 직접 만나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제 7장 진실의 시간. 하나야, 확실해? 태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박소연은 위험한 사람이야. 하나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제게 도망치지 말고 진실을 마주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뜻을 이어갈 차례예요. 태윤은 하나의 단호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민지의 강인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알았어. 하지만 나도 함께 가겠다. 태윤이 말했다. 준혁이 말했다. 좋아요. 그럼 회의실에서 만나는 게 어떨까요? 중립적인 장소가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동의했고 준혁은 전화로 박소연에게 회의실에서 만나자고 전달했다. 잠시 후 준혁이 그들을 8층 대형 회의실로 안내했다. 회의실은 투명한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 밖에서도 안이 보였다. 전략적으로 선택된 장소였다.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는 박소연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테니까요. 준혁이 설명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박소연이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장과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그녀 옆에는 2명의 비서가 서 있었다. 태윤 씨, 오랜만이에요. 박소연이 차갑게 인사했다. 그녀의 시선이 하나에게 향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내 딸 하나예요. 태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20년 전 당신이 그토록 없애려고 했던 그 아이죠. 박소연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지만 곧 차분해졌다. 과거의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 온 이유는 협상을 위해서예요. 하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협상이요? 어떤 협상인가요, 박 이사님? 박소연은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정말 민지를 닮았구나. 그 당당한 눈빛까지.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다. 들었어요. 당신들이 가진 증거에 대해. 그리고 오후 3시에 모든 것이 공개된다는 것도요. 내가 제안하고 싶은 건 간단해요. 그 증거를 멈추고 대신 태강그룹의 지분 30%를 하나에게 주는 거예요. 정당한 상속권이니까요. 태윤은 놀란 표정으로 박소연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박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사업가로서 나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알아보는 법을 배웠어요. 민지가 20년 동안 준비했다면 그 증거는 확실할 테니까요. 차라리 타협하는 게 낫겠죠.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지분 같은 건 원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원하신 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었어요. 무고한 피해자들이 정의를 찾는 것이었죠. 박소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리석군요.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건 엄청난 부와 권력이에요. 그걸 포기하고 진실이라는 허상을 쫓겠다고요? 하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니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과 용기라고 가르치셨어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요. 박소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박소연이 말했다. 이 모든 것을 멈추면 당신들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요. 태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진실뿐이에요, 소연 씨. 20년 전에도 말했지만 돈과 권력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박소연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그럼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난 이제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준혁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박소연 이사님 가시기 전에 이것 좀 보세요. 준혁이 태블릿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뉴스 속보가 떠 있었다. 태강그룹과 박가의 비리 의혹, 검찰 특별수사팀 구성. 박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직 3시가 안 됐는데 준혁이 미소를 지었다. 타이머가 조금 당겨진 것 같네요. 이미 주요 증거가 검찰에 전달됐고 해외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어요. 그때 박소연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뭐라고? 지금 당장 변호사를 불러. 알았어. 곧 가겠어. 전화를 끄는 박소연은 태윤과 하나를 한 번 더 노려보았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녀는 비서들과 함께 급하게 회의실을 나갔다. 하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정말 끝난 건가요? 하나가 태윤에게 물었다. 태윤은 하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야.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 네 어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정희와 준혁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준혁의 표정은 밝았다. 모든 언론사가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태강그룹 주가가 급락하고 있고 검찰은 이미 박소연의 자택과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에요. 정희가 덧붙였다. 민호가 방금 전화했어요. 특별수사팀이 이미 활동을 시작했대요. 피해자들의 증언도 쏟아지고 있고요. 하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가 해내셨네요. 태유는 하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래, 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하나야. 그들은 함께 TV를 보며 뉴스를 지켜보았다. 모든 채널에서는 태강그룹과 박가의 비리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다. 2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몇 시간 후 태유는 하나와 함께 방송국을 떠났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아버지? 하나가 물었다. 태유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먼저 네 어머니에게 인사드리러 가자. 그리고 집으로 가자.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함께요. 그들은 차에 올라 양평의 작은 묘지로 향했다. 그곳에는 서민지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태윤과 하나는 민지의 묘 앞에 꽃다발을 놓았다. 민지야, 우리가 해냈어. 태윤이 속삭였다. 네가 그토록 원했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어. 그리고 우리 하나,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 몰라. 그녀는 너무나 용감하고 현명해. 꼭 너를 닮았어. 하나는 묘비를 어루만지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요.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실은 결국 이겼어요. 이제 편안히 쉬세요. 제가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뜻을 이어갈게요. 태윤과 하나는 한동안 민지의 묘 앞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20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갔다. 하나는 어머니와의 추억을, 태윤은 민지와의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그들은 민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새로운 집으로 향했다. 태윤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을 준비해 두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야, 앞으로 어떤 꿈을 이루고 싶니? 태윤이 차 안에서 물었다. 하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저는 어머니처럼 약자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마도 인권 변호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희 이모처럼요. 태윤은 미소를 지었다. 멋진 꿈이구나.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항상 내 편이 될게. 하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감사해요, 아버지.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나야. 2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마침내 하나가 되었어. 그들의 차는 밤길을 달려 새로운 집으로 향했다.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마치 민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태윤과 하나는 진정한 가족으로서 민지의 뜻을 이어가며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20년의 어둠을 지나 마침내 그들은 빛을 찾았다.